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엔 대장동 의혹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엮여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합니다.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에 당대표가 묶이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나경원 전 의원, 그러나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에 가슴이 벅차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요. 반면 친윤그룹을 향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요할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고 맹비난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지났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십 대 연쇄 추돌 사고는 도로의 암살자라 불리는 노면 살얼음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1000건 가까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알아차리기 어렵고 또 제동거리도 몇 배나 길어져서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사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양국 주요 기업인을 만나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픽스 상승세가 하락 전환된 건 11개월 만으로 최근 주춤하던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전 직장 동료를 종처럼 부리고 2000여 차례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이름을 바꾸고 도망치면 가혹하게 때리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일단 통보한 출석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율을 거쳐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막대한 민간 특혜를 알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대표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미 이 대표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역시 최근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역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한꺼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더라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밥상의 정권의 무능 대신 이 대표를 올리기 위한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민주당은 당장 입장을 밝힐 것 없는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하거나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성남FC 의혹 변호인에게 구두 통보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이 대표도 소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환 응하실 때는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이번에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다만 당내에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 통보에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과 맞물려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확인해 본 뒤 당내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생 정책에 속도를 내고 북한 무인기나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대여 공세 등을 통해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과 함께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조작 수사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어 대장동 사건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던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1년을 훌쩍 넘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040억의 이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이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군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일 국내로 들어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체포 상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른다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귀국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국적기를 타고 돌아오는 거라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고 검찰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양성길 현 회장도 같이 귀국합니다. 김 전 회장이 주목받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미리 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 송금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횡령과 배임 등 의혹까지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한사코 모른다고 하고 있어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을 태국에서 만난 지인들은 YTN 취재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변에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쌍방울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에서 열쇠를 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을 거부한 것도 앞으로 수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이번에 김 전 회장과 함께 조사받지 않는 데다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소환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네팔의 중부도시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2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영사가 희생자들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방문해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여객기엔 40대 유모 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추후 카트만두로 옮겨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공식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당일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이날도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때마침 협곡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he unfortunate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장에서는 조종사 음성 정보와 비행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엔 촬영자와 승객 서너 명, 창문 밖으로 포카라 주거지가 보입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싶더니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팔 예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실속 현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822m 고지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와 급변하는 기상으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어젯밤 발생했던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노면 살얼음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도로의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른바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노면 살얼음. 사고는 밤 9시 10분쯤 발생했는데 당시 포천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집니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늘진 곡선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대풀이 되는데 노면 살얼음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눈이 쌓인 도로보다 숨진 사람이 3.7배나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오전에 약간의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폭설이 내렸던 강원 산간 지역은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부터 고립과 낙상 등 수십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모두 그쳤지만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느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 주민들은 아침부터 눈삽을 들었습니다. 농사일도 아닌데 한겨울에 농기계까지 동원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자치단체 제설차가 치웠지만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여전히 눈이 한가득. 치워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짝골짝마다 눈 그런 데는 군장비가 전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트랙터로 치우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눈 치우기는 트랙터가 제격입니다. 집 앞 도로에 쌓인 눈을 한 번에 말끔하게 쓸어버립니다. 주민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인근 농민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인 해관들, 양로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편안히 다닐 수 있게끔 좀 배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 도로는 엉금엉금 정체에 시달렸고 미시령 옛길 등 산간도로 9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 안전조치 등 59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7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부터 고립사고까지 곳곳에서 속출했지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마른 산지에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이면서 산불 걱정을 덜게 된 겁니다. 영동 지역은 산불 위험뿐 아니라 저수지에 물도 차올라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폭설 뒤 한파가 찾아와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있다며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YTN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까지 꾸려서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YTN 취재진이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접촉해보니 확인한 구간은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가 확대 해석해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사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만들 때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이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찾은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바라카 원전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또 추가 건설 상황도 점검했는데요. UAE 측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과 또 UAE 부호로 불리는 만수르 부총리가 영접했고 우리 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성 현대차 회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인데요. 대통령실은 사막 위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바라카 원전이 한 UAE 양국 관계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또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 강화 의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한전과 한수원은 UAE 측과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기술 공동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와 동시에 경제 외교 행보도 이어가죠? 네, 윤 대통령은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또 경제 협력 비전도 제시합니다. 우리 측 기업과 UAE 측 기업을 1대1로 연결해서 진행되는 상담회도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양국 간 양해각서 MOU도 여러 건 체결될 거로 보입니다. 또 순방에 동행한 100여 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경제사절단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UAE 대통령 주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서 탄소 중립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집 활용 등 청정 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UAE는 한국에 300억 불, 즉 37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 등의 투자 금액은 한국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국산 무기인 천궁2와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방산 협력이 본격화된 아랍에미리트가 앞으로 K방산의 중동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는 한국의 다목적 수송기 신규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UAE 측과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2035년 이전 양산을 목표로 다목적 수송기 국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UAE가 개발비 3조 원 가운데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항공산업 관련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은 향후 논의 예정이며 UAE는 이미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 수입 계약도 체결한 K방산의 큰손입니다. 여기에 KF-21 초음속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장애물 개척 전차나 다목적 무인 차량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추가 수출까지 성사되면 UAE가 K방산의 중동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항상 안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송기뿐만 아니라 총궁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리고 각종 드론에 대응하는 국산 무기 체계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방위사업청도 이번 순방에서 UAE와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도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산 무기 체계의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수자원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UAE가 추진하는 2조 원대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에너지 인프라부와 양국 수자원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한국과 UAE는 해수 담수화와 인공지능 정수장 등 물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계 공세에 죽었다 깨도 자신은 반윤이 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적극 반박했습니다. 출마 공식화 시기는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귀국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권을 둘러싼 당 내홍의 우려의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나경원 전 의원은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는데 측근들 역시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를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비윤, 반윤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친윤의 공세에는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 제가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SNS에도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감사드리고 가슴이 벅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하는 등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도 늘리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전방위 견제는 잠시 가라앉았지만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데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경쟁자들이 그 참여를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은 올라가게 마련이고 또 누가 되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지도부의 이딴 우려에도 내년 총선 공천권이 달린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각 주자들의 기싸움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자작곡 가사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고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3일 활동명인 노엘 이름으로 강강강이라는 곡을 올렸는데 전두환 시대였다면 내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는 가사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 씨 할아버지인 장성만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곡은 앞서 래퍼 플리키뱅이 장 씨의 과거 음주운전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곡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서 맞대응한 곡입니다. 한일 간 외교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재단을 통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합의 도달까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0여일 만에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정부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난주 1월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그 결과를 전하며 우리 국내적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관되게 요구한 부분은 사과를 비롯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일본에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도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재단의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거론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는 피고 기업들의 재단 기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징용 문제가 풀려야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해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피해자들은 물론 일본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被害者を置き去りにした解決はむしろ解決を放棄することであり、禍根を残すだけです。事実を認める、謝罪する、補償する、そして、その教訓をですね伝えていくという、これは絶対に必要で。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세부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이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달 4.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 떨어진 겁니다. 멈출 줄 모르던 코픽스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건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은행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코픽스 하락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자금 쏠림과 대출금리 상승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만 살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당국의 메시지와 현재 가계대출금리 상황도 지켜보면서 예금금리 인상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으로 최근 주춤하던 대출금리는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36에서 7.41%,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던 은행들은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금리를 더 인하할 예정입니다. 코픽스가 조금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조금 과다하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출 금리도 이제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거듭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만큼 대출 금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엔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가스라이팅으로 전 직장 동료를 종처럼 부리고 또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가족이 찾지 못하게 이름까지 바꾸며 항상 감시하고 도망이라도 치면 가혹하게 때려서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훈재 기자가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40대 A씨.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옛 직장 동료 B씨를 자신의 집에 오게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며 어려움을 겪던 B씨는 4살 많은 A씨를 언니로 여기며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A씨 부부는 피해자 B씨에게 낮 동안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성매매하도록 내몰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라며 협박했고 3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주간에는 여기 초등학생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를 돌보거나 가정일을 시키고 아마 하루에 일당을 80만 원 기준으로 못 채울 경우에 심하게 매질도 하고. 도망치면 어디선가 쫓아와 붙잡았고 더 가혹하게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가족이 못 찾게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찬물에 가두고 얼음물에 가두고 폭행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찾으려고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부부의 후배 C씨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켜 A씨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신고도 상처투성이인 B씨를 불쌍하게 여긴 성매수남이 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까지. 3년 만에 겨우 A씨 손아귀를 벗어난 B씨는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 경찰은 A씨 등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매매 알선,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남편과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미성년자가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1심에서 10대를 포함한 가해자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살인죄로 벌해달라는 유족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7살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뇌손상을 일으킨 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3명에게도 장기 1년 6개월에서 2년, 단기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했습니다.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7시간이나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6명 중 유일한 성인이었던 주범 이 씨는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 나이였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폭행을 지시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허위 진술까지 지시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혹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구타했다는 겁니다. 고작 20대 초반에서 1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저질렀다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 부모님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기까지 했는데도 끝내 상해치사죄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돌아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살인죄로 처벌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승만에게 사형, 공범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돈을 노리고 10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위해 순찰 중인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탈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범 이승만은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총을 쏜 건 이정학이라며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내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재임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일대 13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임차한 상당수의 법인이 농어촌 공사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를 임차한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김제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서울 명동 골목에서 노점상 7곳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건물 측은 상인들이 퇴거 요구를 무시해서 철거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입장인데 상인들은 강제 철거에 대한 한마디 경고조차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골목. 건물 뒤편 담벼락에 붙어있던 노점상 7곳이 하룻밤새 사라져버렸고 대신 높은 울타리가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판자들이 골목에 가득 쌓인 가운데 곳곳에선 음식 재료와 집기도 나뒹굽니다. 길게는 50년 넘게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됐던 이곳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온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원망할지도 모르겠고 밥도 먹이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른 새벽 노점을 기습 철거한 건 중국과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의 화교 소학교 측이었습니다. 노점상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을 별관처럼 써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과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지내오다 최근 건물 개조를 위한 공사에 들어가면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8달 넘게 상인들이 버티면서 어쩔 수 없이 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렇게 철거했다. 상인들은 퇴거 요구를 받은 지 길어야 넉 달쯤 됐고 양측이 대화도 앞두고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고 한마디 없이 노점들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다 모여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그냥 식으로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언제 한번 다 모여주십사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청 측은 학교 측에 부서진 노점 폐기물을 치우라고 요구할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었어요 계속.
상인들은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학교 측과 건물 개조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엿새 만에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소환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인데요. 네.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꽤 여러 가지죠.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는 대략 210억 원, 그리고 예. 대장동에는 4,04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그래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배임, 부패방지법 이런 것들로 예.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네. 결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진상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을 받기로 하고 예.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뇌물을 받았다.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 지시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예, 위례개발 내부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뭐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 관련한 질문도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검찰이 물어볼 텐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1월 만에 이미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9월에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일찍 피의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 셈인데요. 그럼 그동안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충분히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랜 시간 증거가 안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내놓는 걸 보지 않으면 네.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각 이해 관계자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까지 뒤졌는데 별게 없으니까 이제 진술 짜맞추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아 이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는 이거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너무 이재명 대표만 뭐 무작정 보호하다가 만약에 증거가 나타나면 그 얼마나 앞으로 정치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 이외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증거가 그렇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결단 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증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다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가법상 배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계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그래서 대장동과 성남 구도시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를 처음에는 결합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2016년에 분리 개발로 방침을 세웠다. 이것을 직접 결재를 했다. 이것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된다. 왜냐하면 당시 공무원들은 이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제1공단 분리 때문에 대장동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금융 비용이 100억 원 이상 아꼈고 각종 인허가의 혜택을 줌으로써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켜줬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의 진술인 거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를 할 때, 관계자 보고를 할 때 실무진이 아니라 시장에게 직보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건너뛰고 성남도계공 관계자, 그러니까 유동규 이런 사람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의 산하기관인 성남도계공 관계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너무 건방지다. 예. 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처리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많았다. 그런 식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는데 대장동 조사 뒤에 성남FC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뭐 네. 이걸 어쨌든 같이 하든 따로 하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영장을 청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예. 보다 뚜렷한 증거,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는 거를 우리 쪽의 인사가 부인하는 거를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예. 같은 측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또 뭐냐? 검찰은 원하는 걸 다 갖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의 저는 효과를 어떤 얻는다고. 일석이조입니까? 하나는 이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네. 그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정부 여당이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는 예, 시선을 지금 정부와 여당의 지금 모습에서 야당의 이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검찰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느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 이런 이유 중에 의미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국회 체포동의안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1월은 쉬어도 되는 달인데 임시국회 열려 있고요. 그럼 쭉 6월까지 가고 7월에도 만약에 1월처럼 또 임시국회 소집이 되면 계속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도 계속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인신 확보는 네.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명백한 증언. 예. 그러니까 만약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해줬어요. 아유 맞아요. 저희가 대북 불법 송금한 거요. 그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해서 주라고 한 거 맞아요. 예. 그런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으로서는 야 이거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 이 야당 파괴 이거 수사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부분 뭐 동의해 줄 수가 없어. 가결시켜 줄 수가 없어. 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내내 예.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당연히 있을 미칠 수가 가능성이 크겠군요.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정치 보복일까 탄압일까 아니면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일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당대표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공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먼 얘기니까요. 네. 그때 상황까지 좀 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소환에는 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는 따로 가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수고하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팩트와 증거를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팩트와 증거로 말하라고 했는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 녹취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해서 들어볼 거고요.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소환 내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응할까요? 글쎄요, 지난번 출석이 얼마나 좀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좀 분석을 먼저 해보겠죠. 네.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뭐 그래도
뭐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당당하게 응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득을 못 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측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나간다면 지난번 나갈 때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40여 명 이번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동정심을 본인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되면은 저렇게 의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 이재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방탄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도 좋은 선택 같지는 예.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네. 어쨌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검찰이 소환하라고 통보한 날은 27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성남FC 사건 변호사한테만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어떻게 된 있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성남 FC 변호사가 뭐 대장동 의혹의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변호사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 중에 한 분에게 그냥 쓱 얘기하고서 그것을 언론에 기사화가 되게끔 지금 되는 상황? 이거는 검찰이 저는 그렇게 슬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자꾸 뭐랄까 편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뭐 지금 좀 아까 뭐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아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뭔가 자꾸 뭐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찝찝한데 이 찝찝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 대장동 의원 변호사가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그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이제 박성중 대변인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당대표실이나 아니면은 법률지원단이나 등등 이렇게 공식적인 창구에서는 다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이나 법률지원단에서 이제 통보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국회의원 그리고 당 대표가 되기 전 개인 혐의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공식 통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근데 저도 이제 당대표실에 근무를 해봤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전에 벌어졌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로부터 뭐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검사랑 일정 조율을 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건 변호사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좀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존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 공격의 빌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검찰로서는 다각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문제 있고 혐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에요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범죄 피의자니까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야당 당대표를 인정을 안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제1야당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오늘 국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보복했다는 거냐 이런 논리예요? 맞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서 대장동 사건을 다른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나 조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연장성산이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로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고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야당 당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미지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것도 저는 op보라고 봐요.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요,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부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그런 얘기를 해? 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그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신의 정권 시절에도 이랬거든요. 참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할지 그 입이 이제 주목되는데 일단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뭐 영장을 가지고 이쪽에서 가서 거기에서 바로 체포를 국적기를 하면 또 타고, 국적기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소일이 되는 거니까 영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될 것이고요.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나와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들어오겠다라는 것이 약간의 심경 변화라면 이것이 더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주변에서 좀 약간 토로하는 것들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K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뭐 제가 먼저 얘기했죠, 사실은 방송에서 YTN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의리는 그래도 지키면서 내지는 일관성은 지키면서 갈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 적 없다. 이재명 때문에 가족이 초토화됐다.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귀국 전에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 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을 왜 했을까? 그것은 뭐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끼리 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했어요. 최서원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인터뷰를 했다. 오늘 이 얘기를 했죠.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몰라요. 그냥 저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인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전환사채 불법 발행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야?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불법
대북 불법 송금은 또 개인 돈으로 보냈다 이렇게 일부러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돈 갖고 했어라고 해야 배임이나 횡령 이거에서 벗어나고 그냥 외환 밀반출 그 혐의만 적용이 되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라고 좀 이거는 생각이 뭐 증거가 들어요. 있을 때 꼭 조언을 해준 변호사도 또 있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앞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좀 유리한 진술을 먼저 내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제적인 관행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 측의 예.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했든 기업이 했든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렇게 조금 피해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거를 저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본인이 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 좀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인데요. 장성철 소장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야당과의 여론전에 전면에서 가지고 무슨 전쟁의 선봉장처럼 이렇게 뛰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실 거면 정치하셔야 돼요. 예. 관료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언어들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그 이재명 그 당대표를 완전 범죄자로 거의 확정하는 듯한 단정하는 듯한 자꾸 표현과 뉘앙스를 쓰시는데 이게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료로서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뭐였건 간에 지금 깡패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뭐 산하에 뭐 범죄 조직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를 좀 밝혀놓고 깡패라는 표현을 써야지 한 사람을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인격 저거는 말살에 가까운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진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좀 돌아오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질문이 지나갔는데 또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내일 오전 8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뭐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그 연관성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또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또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지금 줄줄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내부적인 혼란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년 여론조사를 봐도 썩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호적인 중도층과 무당층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분들이 계속 나 윤석열 정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거 범죄 비리 혐의가 있는 집단이야. 이거 총선에 내 표를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총선 패배가 만약에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 계속 발표가 되면은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자 우리 당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이재명 대표 당신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일단은 좀 당대표직에서 좀 물러나라. 그러한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잘 버텨가지고 국민들을 더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당이 혼란스러울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가 더 고착화되느냐.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나 당대표 그만둘게 라고 하지 않는 한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어렵죠. 의원들로서 당신 그만둬! 라고 막 손가락질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론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에 달려있다. 민주당 분위기가 연말 다르고 연초 다르고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감지하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처음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안개 속을 가면서 방향을 지금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 그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좀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 지도자다운 모습,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당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바라는 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를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다 해보잖아요. 다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민생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공격을 해보기도 하고 나는 당당하게 임했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냐라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기자분들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요. 기자들 잘못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어쨌든 이게 더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깨질 수가 지금 없는 거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장 소장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압박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선출이 돼서 임기가 1년이죠. 그럼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입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3월에 이제 뽑혀서 3월에 원래 임기가 1년이니까 해야 되는데 당규상으로는 또 5월에 이제 선거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당에서는 한 4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5월도 대충 좀 규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맞추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계 다시 말해서 이재명 측근 의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정말 결단의 압박이 훨씬 커지는 그 시기가 당겨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측의 인사가 당선이 된다면 이 뭐 단일 대우 이 주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지지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뭐 그 속에서 민주당은 그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일단 3월에서 5월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숨을 쉬셨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계속하면 안 될까요? 장성철 수장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당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SNS에다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볼까요? 나경원 의원, 오늘 뭐 윤 대통령이 거의 40조 가까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남은 일정도 건강히 소화하고 돌아오시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해임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반윤이 아니에요. 비윤이 아니에요. 저는 진정하게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윤핵관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말뿐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그러한 시그널을 당원들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러한 것은 저는 좀 올바른 선거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비윤, 반윤이라면은 이거 당원들이 지금 선택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대표랑 대통령이 또 갈등, 혼란, 분란 일으켜? 이거 내부 분열? 이거 우리 총선 치르기도 전에 우리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야. 우리 불리해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친윤 후보, 이런 사람들이 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충성 대통령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대통령과 긴장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친윤인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분위기를 나경원 대표가 읽고 네. 저렇게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좋은 말, 구애의 말을 하는 것으로 네. 보여진다. 사선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했는데요. 근데 아부라는 네.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드라이한 언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면 친윤, 반윤 프레임을 충신 대 간신 프레임으로 좀 바꿔보려는 그게 더 자극적이에요. 반윤 깨기로 가는 그런 거 아닌가. 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도 네. 참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내가 보수 적통이다. 나는 말 그대로 보수 적통이다.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보수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 출마자 가운데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그냥 의원이든 당원이든 남아있던 분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잠깐 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지키고 당에 헌신했던 사람은 나다. 보수의 원류는 나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런 것들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 나경원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충신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제원 의원하고는 달라요. 장제원 의원이 나를 공격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고 바른정당 창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당의 원류가 본류가 아니에요. 라는 이중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거센 비판을 내놓고 있는 장제원 의원까지 겨냥한 것이다. 어떤 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이요.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하는 것은 이제 결례이기 때문에 아마 순방 이후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도 박종희 전 의원의 어떤 분석에 뭐 동의하는 쪽이고요.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대통령을 거스른다라는 어떤 빌미를 주지 않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피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소장 말에 동의하고요. 이 충신 간신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당권 주자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기현 의원 만났고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 만났고 내일은 또 안철수 의원 만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서울시장과 만남을 이렇게 기사화하고 이런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아우, 저는요 수도권에 되게 큰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당권 후보예요.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오세훈 시장 만나니까 언론에 나와서 두 분이 무슨 얘기 나눴어요? 아우, 총선에 수도권 민심이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포석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부터 만났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안 만나면 오세훈 시장이 김기현 의원 미는 거네. 김기현 의원 지지하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후보들은 다 만날 거예요. 강신업 변호사 정도는 안 만날까? 하여튼 만나자고 하는 그런 후보들은 다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도 두 사람이 만나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위해서 찾은 한 식당 앞에서 반윤 우두머리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윤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말이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구누구를 배제하고 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도 직선제를 선호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의 성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 친윤 세력에서는 뭐 자기들이 출마하는 사람들까지도 뭐 낙점을 해야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저처럼 이렇게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인 언어를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지금 시기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반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해가지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반윤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어쨌든 이 대통령과 함께 여당을 해야 되는데 반윤을 할 수 있을까요? 반윤을 하려면 말기 정도 가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대통령이 걸림돌이 된다. 이 정도가 확인이 됐을 때나 반윤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정말 감정이나 아니면 정말 철학이 너무너무 안 맞아서 이 당을 이 철학, 이 상태로는 둘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한 개혁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 외에는 반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장제원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설전이 계속 이제 오갔었는데 친윤계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독한 얘기도 하면서도 이제 대통령을 응원하는 이런 목소리는 아까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과 대통령을 지금 분리 대응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어떤 문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썼던 방법과 비슷하다 이런 그렇게 분석도 보여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윤핵관들과는 좀 분리하는 게 옳다라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당 내에서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장성철 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견이고요.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가 않을 것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김기현 의원 좋은 사람이긴 한데 김기현 의원 당대표 돼봐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해가지고요. 총선 공천을 그냥 쥐락펴락 할 거예요.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주고요. 장제원 의원이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공천에서 배제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장제원 의원 김기현이 당대표 되면 장제원 사무총장 해가지고 나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냥 김장연대가 아니라 반장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장제원 의원을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 그런 당협위원장들,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김기현 의원이 되면은 장제원 의원 권력의 핵심 실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당대표 출마하기엔 좀 실기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려면 진작 조금 도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당대표 출마하는 게 이 시점에서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출마하려는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할까 아직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대통령실에서 더욱더 강한 압박을 가하면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내가 출마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접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장제원 의원이 계속 저렇게 뭐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비판을 하고 본인이 나타나는 것이 김기현 의원에게도 별로 썩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후로 장제원 의원이 언론에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SNS상에다가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듯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지금 반장연대가 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 김장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본질은 영남연대다, 공포정치다 이렇게 비판한 게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요. 이런 우려를 조금 알고 있었을까요? 김장연대 철 지난 것이다,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좀 섭섭할 것 같긴 많이 합니다.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을 저격을 했는데 네.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말에 보면 배현진 의원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김기현 의원을 현재 도와주는 모습이 그렇게 썩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직- 장제원 네. 의원을 보면은요, 호가호위라는 말이 떠올라요. 정말 윤과 윤위를 하고 있다. 윤핵관이 윤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출마냐 불출마냐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듣고 오시죠. 김성태 전 의원이 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음. 장관을 왜 못했는지 본인이 알 거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이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저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예. 제가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 친윤이나 대통령실에서 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또 하나의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읽혀집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카드를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것 같다. 좀 박영선 전 의원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렇죠. 많이 친분이 있으시죠. 예.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통화를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시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했는데 제가 다음 출연할 때는 통화를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저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어서 내가 무서워서 물러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처음 나오는 얘기라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조금 더 이게 회자되면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출마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든 지금 물러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 네. 정치인 나경원으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더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죠. 래퍼 노엘. 이 자작곡이 논란이에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봤는데요. 네. 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로 끌려가서 아마 두드러 맞거나 아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 거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저격한 다른 래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저러한 또 음악을 또 유튜브에 올렸다가 지금 이제 이게 또 삭제를 래퍼들 했거든요. 사이에서는 랩으로 공격하는 어떤 디스전 같은 그런 것 게 좀 같아요.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고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속상하고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인데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거는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업보라고 보여져요. 저는 평소에 장제원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 씨가 권력의 어떠한 혜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어떠한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에게 부담은 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아버지 장제원과 아들인 노엘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아까 제가 호가호위를 좀 개어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성인이 장노엘이 장제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의원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아들의 이런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자꾸 터지게 되면 좀 속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릴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작은 책방을 열 것 같아요. 네. 뭐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면서 뭐 책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제안 이렇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셨잖아요. 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이거 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 가서 책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장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역 경제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가지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 여기를 하면서 책방에 정치인들은 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지금 지지층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당 측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야? 저기서 정치인들 만나면서 그래서 어떤 친문 세력의 구심점적인 장소를 하나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저것을 만들겠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냥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만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아니 네. 문재인 대통령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소재거리를 계속 양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잊혀지지 않고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싶어? 노리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선의는 일단은 선의로 봐주는 게 좋다고 뭐 생각해요. 이미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하면은 저는 항상 선의로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 네. 좀 과한 부분을 뭐 과해지면 좀 비판을 하더라도 좀 모든 거를 정치권에서 선의로 일단은 봐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런 모습을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그래요. 전직 대통령들 그냥 사저에서 그냥 비공개적으로 오는 지인들 만나고 환담하고 메시지 내고 이 정도였는데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저것이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것인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좋은 게 있으면은 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더 북돋아 주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좀 감시자 역할도 하면서 지지자 역할도 하면 좋은 전직 대통령의 상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인류 평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했지 저렇게 지지자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메시지 내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네. 정치인은 아직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일단 검찰이 통보한 출석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율을 거쳐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막대한 민간 특혜를 알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대표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미 이 대표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역시 최근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역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한꺼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더라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 밥상에 정권의 무능 대신 이재명 대표를 올리기 위한 정치 검찰의 사생결단 정치 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손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민주당은 당장 입장을 밝힐 것 없는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하거나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성남FC 의혹 변호인에게 구두 통보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이 대표도 소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환 응하실 때는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이번에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다만 당내에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 통보에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과 맞물려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확인해 본 뒤 당내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생 정책에 속도를 내고 북한 무인기나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대여 공세 등을 통해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과 함께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는 말이 안 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엄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어 대장동 사건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던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1년을 훌쩍 넘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040억의 이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이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군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검과 관련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언하는 게 특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중간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정부의 쌀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붙여진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격돌했습니다.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의원님. 고함이 아니라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네? 자, 장동혁 의원님.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매년 1조 원 이상씩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그래서 창고에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거를 사료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정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가 줄고 있는 쌀 대신 소비가 느는 밀과 비슷한 쌀의 돌연변이인 가루쌀 재배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쌀이 수입밀 대신 빵과 면류 등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혔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압박에 위축돼 도주하게 됐다면서 끝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다시 붙잡히고 열린 첫 재판에 건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절차를 밟은 뒤에야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 48일간의 도주 행각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지난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편지를 공개한 뒤 검찰이 보석을 취소하는 등 압박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변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도주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2차례나 도주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내내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했다며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774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공범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해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초 끝나는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김 전 회장은 1시간이라도 있다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공범 11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모두 1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숨졌더라도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넘게 임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0월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집에 돌아온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고3이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크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되는데 설 연휴 지나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 전보다 4,000여 명 줄었고 석 달 만에 환자 수가 가장 적어 겨울철 재유행은 눈에 띄게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해온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주간에 신규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여기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4개 가운데 60세 이상 계량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3.5개가 모두 충족됐습니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쯤 완화 시기를 발표할 전망인데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웅적인 어떤 결단 이런 걸 요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중국발 유입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도 최근 유행 감소세로 전환해 실내 마스크 완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벗으면 고위험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의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 때문에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던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 군 아버지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입에는 마스크 오버제 시행으로 2장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비롯된 발열 현상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니었지만 감염자로 의심되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비닐팩에 사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호소했지만 현 정부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저희들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제는 간절함을 담아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생명에도 존엄과 평등이 존재함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길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여학생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이 학생, 사고 당일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나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천백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셨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천 씨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학생은 간호사를 꿈꾸며 보건의료동아리에서 활동해온 김혜민 양. 사고 당일 김 양은 학교 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쓰러진 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복도다 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힘 얻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망설임 없이 환자를 구할 거라는 학생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겨울 추위 속에도 빛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고등학생 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작전 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혜민 양 등 4명에게 의롭고 용감한 학생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 중입니다. 지역 해상 패권을 두고 삿바 싸움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5일 중국은 산둥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실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我们将瞄准一流目标，坚持一流标准，围绕打硬仗、打胜仗。 친미로 기우는 듯했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튿날이었습니다. 中方愿同菲方继续以友好协商方式妥善处理海上问题，重启油气开发谈判。 미국은 곧바로 군함을 보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13일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도착했습니다. F-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함재기만 90대. 존재 자체로 해상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젠15 전투기 등 40대가 탑재되는 산둥함은 일단 객관적 전력에서 절반에 못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 설비를 갖춘 미군의 핵추진 항모와 비교해 일명 스키 점프대 방식의 중국 디젤 항모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투기 출격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무장과 연료를 충분히 갖추고 이륙할 수 없어서 그만큼 작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붕펑 21D의 어모 사격을 비롯해 앞마당에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촉발된 남중국해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국이 랴오닝 항모까지 동원해 미군 항모전단에 맞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도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1도로 오늘보다는 2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빗방울이, 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밤에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대체로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청주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내일 출근길에는 주말 사이 내렸던 눈이 빙판을 이루고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도, 춘천 0도, 청주는 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설 연휴 때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는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